2022년 5월 11일 오후 7시 13분 FC 안양 2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합류한 유성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매주 월요일 날 녹음을 하기로 했죠. 네네. 월요일 오후 7시로 항상 녹음 시간을 정했는데 이제 이번 주는 특별하게 출연진 두 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월요일 녹음이 힘들어서 수요일로 녹음 날짜를 이번 주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3명이면 이제 녹음을 진행하려 했는데 2명이 비게 되면 이제 소리가 너무 안 찰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날짜 조율이 가능해서 오늘 수요일 7시에 녹음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2화 만에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위해서 새로 연이 닿게 이제 모집을 한 분들이지만 오늘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는 이제 제가 원래 알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처음에 그렇게 팟캐스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꼬셨죠. 재밌을 거라고. 오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았다시피 이번 2회차부터 합류하게 된 유성관이고요.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하기 귀찮아 했는데 옆에서 우찬이 형이 자꾸 계속 하자 이렇게 끈질기게 구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합류해서 저번 1화 때는 개인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고 이번 2화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녹음을 한 지 이제 9일 정도 됐어요. 좀 꽤 됐네요. 꽤 됐죠. 많이 되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가 편집을 해서 방송을 올린 지도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다들 1화 정도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은혁이 형. 저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살짝 그런 느낌. 네. 원래 녹음된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좀 어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편집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는 모르겠는데 내 목소리가 계속 거슬려. 맞아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랬고 이제 녹음 참여는 안 했지만 성관이는 1화 방송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팟캐스트를 뭐 많이 들어보진 않았었지만 이번 팟캐스트 한번 쭉 들어보는데 그래도 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 2화 참여하게 되면은 나는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담감도 약간 생기고 약간 그런 완전 성공적인 1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였어. 어. 이제 2화 정도 됐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심심해서 아니면 짬내서 이거 만들고 있는데 이거 재밌다.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좀 가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커지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홍보 효과가 많이 없어요 딱히 지금. 근데 몇 명 눌렀지 않나요? 그런 한두 명 없어요. 눌렀던 걸로 아는데. 많이 없습니다. 아, 차차 더 열심히 하면 굳이 홍보가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네네.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한 주 근황 같은 거 혹시 뭐 재밌었던 일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승현이는 뭐 지난주 어땠나요? 뭐 딱히 특별한 근황은 없었고 그냥 1학년답게 술 많이 먹고 지냈습니다. 은혁이 형은?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지난주 챔스 4강 2차전 레알이 올라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MT도 다녀오고 동아리에서 그다음에 이제 K리그 직관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이 이겼죠. 수원 FC를. 저 확인했어요, 스토리로. 3대1로 이겼죠. 제가 이제 직관 간 경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역시 이번에도 무패행진 이어나가면서 육성 응원을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육성 응원이. 그렇죠. 육성 응원이 되니까 재밌어서 K리그 경기 갔다 와서 재밌게 보고. 성관이는 뭐 지난주 근황 어땠나요? 저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은혁이 형처럼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서 챔스 4강 2차전 경기를 보고 싶었지만 저는 아쉽게도 그날 제대한 친구가 저를 죽이는 바람에 아하. 그날 보지 못하고 그냥 잤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드라마틱한 승부였잖아요. 드라마틱한 경기였는데 이거를 또 못 보면 이제 레알 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저희 근황도 얘기해보고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너는 누구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지원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는 했던 코너인데 이제는 없어질 코너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새로운 멤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이 코너는 이제 없어질 코너인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성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름 유성관, 생년월일 2001년 6월 19일,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부 1학번. 이제 저랑 같은 과 같은 동기입니다. 좋아하는 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 레알 마드리드 팬이 이제 2명이 됐어요. 아 맞아요. 저 4명 중에 절반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야. 아하. 그래서 약간 친레알, 반레알 약간 이런 식으로 구도 형성도 될 것 같고 성관이는 레알 마드리드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 저는 축구를 처음 본 게 1213 시즌 챔피언스 리그 4강부터 봤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 시즌을 챔스만 거의 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창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할 때니까 파죽지세로 다 이기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저 팀 멋있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때부터 아마 팬이 되기로 마음 먹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팬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혁이 형이 약간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게 된 게 맞죠? 네, 제가 두세 시즌 더. 형이 먼저? 빠르고. 저보다 레알 마드리드 팬 선배십니다. 이제 선후배가 또 이렇게 명확히 나눠줘야 되니까 한국은 이게 레알 마드리드는 거의 침체기가 없던 팀이라서 아 그렇죠. 언제 해도 그렇죠. 언제 입덕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팀 하지 같죠.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현재 제일 좋아하는 선수 누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필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패스 한 방 이렇게 찔러주는 게 저 되게 한 방에 상대가 준비한 것 이것저것 다 무너뜨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그 13, 14 시즌부터 계속 쭉 활약해주는 모드리치는 뭐 패스 실력도 실력인데 충성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음에도 그래도 꾸준히 잘해주는 것에 좀 반해가지고 모드리치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패스 한 방 하면은 아무래도 크로스가 롱패스 한 방 뿌려주는 게 그게 자꾸 기억에 남아서 크로스랑 모드리치 이렇게 두 선수를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스가 이제 미넨 팬으로서 좀 아픈 아 그렇죠. 기억이죠. 그렇죠. 절대 보냈으면 안 될 선수인데 너무 잘하는 선수를 그렇죠. 이제 모드리치는 이제 나이가 85년생이네요 지금. 한국 나이로 38. 호날두 친구. 네, 와. 호날두 친구예요. 나이가 엄청 많은데 뭐 여전히 계속 뭐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항상 최고였던 것 같아서 모드리치 크로스 멋있네요. 벤제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벤제마는 원래 한창 제가 레알 경기를 봤을 때 그때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렸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때 기억 때문인지 엄청 호감은 안 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올해 너무 잘하니까 그게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 지금 그냥 슬슬. 축구로 보답하는. 축구로 보답해주면은 저도 반응해줘야죠. 이제 지원 동기 굉장히 대충 적어놨습니다. 축구 얘기해보려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은혁이 형이랑 승현이 거를 읽어봤었는데 그때 막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뭐 승현이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이랑 뭐 축구 퀴즈 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은혁이 형도 축구 너무 좋아한다 이런 뭐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기 싫은에 꼬셔서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설득할 때도 대충 써 의례적인 거니까 대충 해주면 내가 통과해줄게 그래서 말했더니 뭐 축구 얘기해보려 이렇게 딸랑 한 줄 성의 없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 살짝 억울한 게 여기 지원서를 쓸 때 그냥 대충 써라 이렇게 한 거 맞고 그래서 저도 이거 지원서 어차피 내면은 끝이겠구나 쓰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썼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처음 나오자마자 이렇게 코너로 뽑혀가지고 박제될 줄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열심히 썼죠. 그렇죠. 열심히 썼어야죠. 그러면 오케이. 그 당시에는 대충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좀 고사했잖아요. 저의 제안을. 그렇죠. 혹시 뭐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는 약간 꾸준하게 계속 옆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꾸준하게 계속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지원하게 됐죠.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축구에 진심인 사람들을 패널로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모집 공고를 올렸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네. 생각보다 너무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대에 그 사람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제대로 정리를 정돈을 해서 뭔가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은 되려 욕을 엄청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좀 각을 잡고 지원서를 제대로 받았는데 네. 지원서까지도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지원서가 너무 많으니까 면접을 봐야겠다. 목소리가 나가는 녹음하는 거니까. 근데 면접을 본다 하니까 갑자기 지원서를 낸 사람들 연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인원이 살짝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제가 수업을 같이 들으니까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형관아, 내가 너 해줄게 꽂아줄게 우리 같이 시작하는 거야. 너가 내 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설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관이가 들어오게 됐는데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워낙 재밌을 거고. 자기소개 이렇게 써져 있죠. 안녕하세요, 레알팬입니다. 축구를 깊게 보진 않았고 중간에 안 보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12-13 챔스 결승부터 봐왔던 사람으로서 최대한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랑 축구 얘기를 좀 하면서 느꼈지만 이 친구도 축구에 대해서 꽤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4명이서 대화는 아주 잘 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자기소개에서 본 건데 중간에 안 보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 이건 뭔지. 이거 하필 제가 축구에서 좀 관심이 벗어나서 게임 쪽으로 관심을 돌렸을 때 그때 잠깐 안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하필 레알 마드리드가 3연패를 시작할 쯤에 그때쯤 안 보기 시작해서 3연패 할 때쯤에 다시 봐가지고 그 중간 과정을 좀 즐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뭐 다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감정을 뭐 또 느끼면 되는 거고 레알은 그런 팀이니까요. 한라 마드리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성관이에 대한 소개, 성관이에 대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챔스 이야기입니다. 챔스 이제 4강 2차전이 이제 모두 끝났죠. 이게 지난주 수목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리버풀 대 비아레알 3대2로 리버풀이 이겼습니다. 비아레알 그렇죠. 홈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리버풀 팬? 사실 이게 비아레알이 리버풀이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리버풀이 3골을 넣었던가? 맞아요. 네, 전반에 기억하기 2대0.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아레알이 2골 넣고 리버풀이 수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일 날 수도 있겠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하프타임의 클롭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프타임 때 이제 뭐 소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그런 인터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2대0으로 2골 실점해서 이제 동률이 됐잖아요. 2대2로 합산 스코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이제 파비뉴, 디아스, 마네 3골 박으면서 이제 그냥 경기도 이기고 뭐 결승 진출도 리버풀이 하게 되면서 과정은 힘들었으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무리 없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뭐 저희는 전혀 이 정도 이변을 생각하지 않아서 가볍게 좀 넘어갈라 했었는데 살짝 리버풀이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잘 이겨냈다. 그래도 이제 비아레알이 4강까지 어떻게 왔는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유벤투스 잡고 미넨도 잡고. 그렇죠. 미네 좀 무시를 했다고 하죠. 선수들 인터뷰 보니까. 당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이 이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4강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리버풀 비아레알이 아니죠. 그렇죠. 레알 맨시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졌던 레알 맨시티 2차전 결과만 말씀드리면 레알이 3대1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3대1로 이기면은 레알의 완승 같은 느낌이잖아요. 은혁이 형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저는 전반전에 0대0으로 가다가 마레즈가 후반전에 골 넣는 거 그림이 마치 파리 생제르맹 2차전 때 음바페가 전반에 한 골 넣어서 이제 끝났구나 약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호드리구가 기적같이 발과 머리를 다 사용해서 불과 90분 안에 90분 정도에 그거를 해내는 걸 보고 그렇죠. 너무 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드리구 본인조차도 두 번째 골은 자기가 들어갈 줄 몰랐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73분에 이제 마레즈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합산 스코어 5대3이 됐죠. 2골 차로 벌렸는데 90분, 91분 그러니까 1분 간격으로 호드리구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이제 연장전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연장전에 가서는
95분에 이제 벤제마 선수가 또 PK를 차게 되죠. 아, 그렇죠. 1차전에 이제 멋진 파넨카. 바넨카. 저는 파넨카가 또 나왔으면은 대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파넨카 2번 연속은 진짜 웬만큼 강심장 아니면 힘들죠. 아무래도.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죠 거의. 근데 이제 또 나중에 기사 같은 걸 보니까 호드리고 선수가 이날 2골을 넣어서 벤제마 선수가 너 이거 페널티 찰래? 아, 헤드트릭을 너 양보하는. 헤드트릭 할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 호드리고 선수 어리잖아요. 어린 아. 선수가 이 부상감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 생각에 호드리브였으면 놓쳤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호드리그가 진짜 의사를 표명하고 벤제마가 찼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레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논란이 있었죠. 네네. 펩은 바르셀로나에서가 아니면 우승하지 못하는 것인가? 지난 결승에서도 떨어지고 미네에서도 우승 한 번도 못하고 맨시티 와서도 우승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2골 차로 앞서가고 있었음에도 경기 종료 시간 17분 남기고 2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챔스에서 이제 펩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사실 이 경기를 처음부터 못 봤거든요. 제가 일어났는데 한 60분, 65분쯤이었는데 이제 0대 0이어서 아, 이거 재밌겠다. 그러고 뭐 마레즈 골 넣고 아, 맨시티 끝났네. 맨시티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 데브라이너 빼고 마레즈 빼고 이런 거 보고 아, 이게 교체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맨시티가 골 넣을 선수도 없고 그게 큰 영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데브라이너 선수를 빼줬어요. 이제 72분 정도에 빼줬는데 72분에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 빼주고 그다음에 워커 선수 빼주고 해서 이제 긴도간 선수와 진첸코 선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른 교체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타이밍은 아니었어. 어쨌든 리드를 지키려고 이제 데브라이너 집중하겠다. 선수보다 이제 긴도간 선수를 투입한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2골을 먹히고 이제 동점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공격 할 득점력이 선수가 필요할 없다. 때 그제 공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브라이너가 빠진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였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리드를 잡고 있던 이제 벤제마 PK 이후에 리드를 잡고 있었던 연장전에 이제 연장 104분에 이제 벤제마 선수를 뺍니다. 안젤로티가. 어쨌든 똑같 120분까지 가는 연장전에서 16분 정도를 남기고 벤제마 선수를 뺐거든요. 어쩌면 이제 두 감독 다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펩은 한 18분 정도 남기고 데브라이너 빼고 안첼로티는 한 16분 정도 남기고 벤제마를 빼고 그래서 그닥 논란이 될 만한 교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약간 교체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서 좀 후반전에 교체를 하고 나서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번 시즌에 항상 뭐 안첼로티가 뭐 크카모 무세다 하면서 크카모만 계속 쓰다가 선발로 쓰다가 그러다가 후반전에 교체로 카마빈가나 발베르데를 넣으면서 경기력 기동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중원부터 장악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도 워커랑 진첸코 그리고를 교체해주고 데브라이너랑 빈도간을 교체했을 때 이미 레알은 이미 지친 크로스를 호드리그로 바꿔주고 호드리그를 오른쪽 윙으로 올리고 오른쪽 윙에 선발이었던 발베르데를 내렸단 말이에요. 중원으로. 그러면은 크로스 대신에 발베르데가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니까 활동량이 좋아지고 그리고 호드리그도 원래 발베르데가 공격이 있던 것보다 공격을 위협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렇죠. 건데 아마 이 펩이 생각했던 버티기 위한 이 교체가 이 안첼로티의 호드리그랑 크로스 교체한 것 그리고 나중에 카세미루랑 아센시오 그리고 모드리치랑 카마빈가까지 한 번에 교체한 이 미드필더진에서 이때 교체함으로써 완전 경기가 레알 쪽으로 바꿔 유리하게.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펩이 잘못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도 이거 교체한 거 다 그래도 이해되는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그 데브라이너 뺀 것도 저는 사실 앞에 경기를 못 봤는데 그날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데브라이너가 최상의 폼이었다면 뭐 한두 찬스를 더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뭐 그 2골 차로 리드를 하고 있었으니까 굳이 그런 찬스를 만들 것보다는 필요도 이제 없고. 뒤에서 수비적인 안정을 찾겠다는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데브라이너가 연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혁이 형은? 네, 저도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맨시티 자체가 그렇게 막 수비로 버티기를 하는데 익숙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은 아, 들다 보니 그렇죠. 항상 웬만하면 상위권 더 우세한 팀이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또 뭐 이기고 있어도 계속 더 때려 붓고 공격 계속하는 팀이니까. 아, 그렇죠. 아마 리버풀과 지금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체력 안배를 위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1차전 끝나고 예상을 해봤죠. 레알 팬이었던 은혁이 형만 이제 맨시티 승을 예상했습니다. 아하하. 그 당시 코멘트를 제가 가져와 보면 칸셀루 워커 없었는데 1차전도 맨시티가 이겼다. 칸셀루는 부상도 아니고 징계였기 때문에 2차전은 무조건 나올 것이고 워커도 2차전에 복귀를 한다면 무난히 맨시티가 어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워커가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진창고로 교체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제 말이 어느 정도 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맨시티가 졌잖아요. 틀리긴 한 거죠. 근데 워커가 72분에 빠지지 않았나. 아, 워커가 풀타임을 못 뛴 게. 그것 때문에 졌다. 워커가 빠지고 나서 맨시티의 수비가 다시 1차전처럼 안 좋아져서 레알이 3골을 넣을 수 있는 되지 않았나. 배경이 됐다. 근데 워커가 빠지고 나서 이제 마레즈가 골을 넣었단 말이죠. 그쵸. 뭐 워커 이런 빠지고 것까지 말이죠. 뭐 생각해보면 어쨌든 결과론적인 거니까요. 반면에 저랑 승현이는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자부하는데 거의 승패를 거의 전 틀리지 않습니다. 오호호. 오. 저는 아주 전략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 보는 눈이 있죠. 감이 있죠. 그러면 FC 서울 직관 그것도 전략으로 분석해서 이길 경기만 직관 가고 경기만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 FA 서울은 제 판단 아래 앞으로 남은 홈 경기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또 나라의 분석이 들어간 홈 거죠. 무패. 그렇죠. 오. 또 예상 정도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결승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5월 29일 한국 시간 일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는데요. 장소는 이제 스타드 드 프랑스. 네. 이제 바뀌었죠. 원래 러시아였다가 이제 전쟁 때문에 프랑스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게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4년 만에 리벤지 매치입니다. 아, 어떻게 그렇죠. 4년 전 리버풀 팬 네. 어떠세요? 아, 사실 이게 결승답지 않게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경기라고 생각해서 4년 전이. 그래서 꼭 저는 제가 레알이 올라온다는 걸 예상했을 때도 레알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번 주에 예상을 한 거라서 뭐 일단 바라는 대로 돼서 리벤지 매치 재밌게 즐겨볼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첼로티는 이번 시즌까지 포함해서 통산 5번째 챔스 결승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감독이죠. 대단한 감독이죠. 5번은 아마 제 기억상 1위 그렇죠. 혼자 혼자 유일합니다. 지금까지는 4번 올라가서 3번 우승했어요. 결승전 승리 확률이 75%입니다. 와. 하지만 한 번 졌을 때 딱 한 번 진 아. 경기가 이제 이스탄불의 기적이 펼쳐졌던 네. 리버풀 대 AC 0405.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리버풀한테 진 기록이 있는데 안첼로티 입장에서도 그 어쨌든 기적을 리버풀한테 만들어준 경기에 대한 리벤지 네.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클롭은 통산 4번째 결승입니다. 4번째도 엄청 대단한데 그보다 더 대단한 감독이 또 5번째가 있어가지고 둘이 합쳐서 9번. 그렇죠. 둘이 합쳐서 9번이죠. 진짜 명장들의 대결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클롭은 3번 올라가서 한 번밖에 우승 못했어요. 네.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에 이제 미넨이랑 해서 졌고 리버풀 시절에 레알이랑 해서 졌고 토트넘을 잡고 우승을 한 번 했는데 이제 다시 레알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 감독 다 복수를 꿈꾸는 결승전 매치가 된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은혁이 형 네. 누가 우승할 것 같나요? 제가 알기로 이스탄불의 기적에 대한 복수는 0607 때 두 팀이 다시 만나서 밀란이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팀 간의 네네네. 저는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 우승을 점칩니다. 왜 제가 레알 우승을 점치냐면 레알이 시티나 첼시 같은 팀한테는 유독 약했는데 리버풀, 맨유, 아스날 같은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또 강한 팀이었거든요. 저번 시즌 8강전 때 물론 리버풀이 아쉽게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세모발이라 불리던 비니시우스가 멀티골을 넣고 레알 팬들이 별로 계륵처럼 생각하는 아센시오도 골을 넣어서 3대1을 만든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가 상승상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리버풀 팬 승현이는? 저는 이번엔 리버풀이 한번 이겨야 되지 않나. 이제 골키퍼도 카리우스가 아닌 알리송이고 그래서 리버풀 우승 예상. 센터백도 로브렌이 아닌 아 그렇죠. 마팁이잖아요. 네, 건강한 마팁. 이번 시즌 풀 마팁. 풀 마팁. 놀랍습니다. 이런 시즌을 처음 봐서. 그래서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입니까? 아니면 이길 것 같다예요. 이겼으면 좋겠다가 반이고 이길 것 같다도 반. 그럼 또 다른 레알 팬 성관이는? 저는 레알 팬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일단 레알 승을 들어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챔스 하면 또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개편 유에파컵에서 개편하기 전에도 최다 우승팀이었고 개편하고 난 뒤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결승전을 레알이 7번을 올라갔는데 7번 다 승리해서 우승을 했더라고요. 오. 이런 7전 7승, 결승전 7전 7승을 이거 뭐 쉽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또 뭐 리버풀이 요즘 또 엄청 막 분위기가 파멸적이지가 않아요. 살라도 요즘 폼이 안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조타는 약간 스탯으로 막 세탁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나마 디아스랑 마네가 요즘 위협적이긴 한데 요즘 디아스랑 마네는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와 밀리탕 둘에 의하면 뭐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어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징크스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경기 전에 징크스 운운하면 그 징크스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깨질 수 있지 않을까. 7전 7승이 깨질 것이다 이번에. 이번에 7승 1패로. 이러면 이번에 지게 되면 약간 제 탓이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말했다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2010년 전까지는 또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한테 16강 딱을 토레스와 당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찬이의 의견이 가장 궁금합니다. 우찬이의 그 전략적인 분석. 중립해. 우찬이는 어느 팀을 예상하나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점칩니다. 오. 실은 레알 2명, 리버풀 2명 이렇게 가야지 그림이 맞는데. 그렇죠. 구도도 나올 거 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레알이 우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벤제마가 역시나 결승전에서도 한 건을 해줄 것 같아요. 아 벤제마가 진짜 너무 잘하긴 해서. 이게 이제 결승전이 항상 기대만큼 그렇게 재밌었던 경기가 많진 않아요. 결승전 자체가. 그렇죠. 오히려 4강이 더 재밌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승전 역시도 초반에 벤제마가 좀 골을 넣고 레알이 분위기를 잡으면서 리버풀이 막 집 앞까지 노력은 하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까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잠깐 말을 더 얹어보면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 지어 넣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체력 코치가 약간 미니 프리시즌 같은 걸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 했고 그리고 리그도 맨날 로테이션을 엄청 세게 돌리더라고요. 주전 선수들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미니 프리시즌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만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리버풀은 지금 나가야 할 대회가 많죠. FA컵도 해야 되고 리그도 아직 남은 경기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힘을 지금 쏟아 부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정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리그는 EPL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의 경기가 있었죠. 녹음일 기준 수요일 기준 새벽에 리버풀 대 아스톤 빌라가 있었죠. 리버풀이 이제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주말에 있었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골 넣었는데 20호 골. 네. 어떻게 보면 손흥민의 골로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리버풀이 지금 한 경기가 더 많죠. 36경기인데 승점은 맨시티와 동률입니다. 86점으로 동률이고 맨시티는 주말에 이제 뉴캐슬을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털링, 라포르테, 로드리, 포드, 또 스털링 해서 5골을 집어넣어서 지금 승점이 동률인데 리버풀이 경기가 하나 많아요. 네. 리버풀 팬 입장에서 어떤 낙관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회색이 짙어진 느낌이신가요?
저는 이제 회색이 짙어졌다 생각하고 한 95%는 끝났지 않나.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는 리버풀 우승 확률 한 49%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몇 퍼센트로 보시나요? 지금 한 10%? 10%. 불리한 게 확실히 사실이니까 한 경기 차이가 나니까. 네. 확실히 맨시티가 리그에서는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맨시티가 한 경기를 져서 승점이 동률이 된다 해도 지금 그러면 득실차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맨시티가 원래는 득실차가 지고 있다가 이번에 뉴캐슬전에서 5대 0으로. 5대 0으로 이기면서 득실차를 확 끌어올리는 바람에 득실차가 역전이 됐어요 지금. 이런 바람에 아마 맨시티가 확실히 더 유리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가 확실히 지금 승현이 말처럼 9분 우선을 넘었다 네네네. 하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3점 차, 지금은 동률이죠. 어쨌든 경기가 한 경기 덜 치러진 상태로 동률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득실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챔스 경쟁 같은 경우 챔스 경쟁하는 팀들은 여전히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지난주 주말에 첼시 대 울버햄튼 2대2 무승부가 있었죠. 루카쿠가 2골 넣으면서 살아나나 했는데 이제 트린칸과 코디 97분에. 코디한테 먹히면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평가받았지만 어쨌든 이길 뻔했지만 결국은 무승부. 아스날 혼자 리즈를 2대1로 잡으면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현재 첼시, 아스날, 토트넘 모두 35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첼시 67점, 아스날 66점, 토트넘 62점이에요. 아스널이 이제 첼시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봐야죠. 1점 차이가 나니까. 토트넘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 은혁이 형은 첼시는 못해도 4위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챔스가 갈 팀은 토트넘이다. 이제 저도 똑같이 첼시, 토트넘을 예상했고 승현이는 첼시, 아스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혹시 은혁이 형 뭐 지금도 그대로 첼시, 토트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바뀌셨나요? 한 주간? 예, 왜냐면 토트넘, 리버풀이 아쉽게 무승부를 하고 또 그 상황에서 아스날이 이겨버려서 지금 승점 차이가 4점 차이 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북런던 더비를 토트넘이 이긴다 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 아스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혁이 형은 첼시, 아스날로 바뀌셨고 생각이 승현이는 여전히 첼시, 아스날인가요? 네, 저도 처음처럼 첼시, 아스날. 아스날이 이제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에 제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첼시가 떨어질 생각은 두 분 다 추호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그냥 첼시가 3등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첼시가 그래도 1점 차라도 3등 할 것 같아요. 3등. 저는 토트넘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저는 아직 첼시, 토트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아스날이 분명히 미끄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3승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북런던 더비를 지는 것도 물론이고 남은 경기 중에 뭐 에버튼 같은 경기에서 분명히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지난주에 이제 성관이는 없어서 예측을 안 했죠. 챔스 누가 진출할 것 같나요? 네, 저는 제 옆에 계신 분석 전문가님과 완전히 똑같은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시 이 팀들 간의 챔스 경쟁하는 팀들 간의 잔여 경기를 한번 봤는데 일단 다음 경기가 북런던 더비죠. 근데 여기서 아스널이 요즘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좋았다가 왔다 갔다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반면에 토트넘은 리버풀을 잡아낼 뻔하고 그리고 감독도 일단 콘테라는 거에 좀 기대를 해서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이 이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스널과 승점의 1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전히 지고 있지만 남은 일정을 보니까 첼시는 리즈, 레스터, 와포드 이렇게 세 팀인데 리즈는 지금 딱 강등권에 걸쳐 있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나머지 레스터나 와포드한테서 승점을 못 따진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도 첼시가 3등은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스날은 뉴캐슬 원정과 에버튼 홈 경기가 있어요. 근데 뉴캐슬 에버튼은 지금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다 해도 확실히 팀 선수들을 보면은 저력이 있어요. 충분히 아스날을 잡고 그리고 승점을 가져올 그런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한 번은 더 미끄러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에 반면 토트넘은 벌리랑 노리치 시티가 남았는데 벌리도 강등권이긴 하지만 벌리는 뭔가 이번 시즌 제 개인적으로 이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이긴 한데 왠지 벌리가 강등될 것 같아서 벌리가 강등되고 나면 그러면 토트넘한테 지고
노리치는 이미 꼴찌로 강등을 확정 지었기 그쵸, 때문에 토트넘이 쉽게 잡아내서 결국에는 첼시와 토트넘이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축자랄들의 의견은 이제 첼시 토트넘이었고요. 이제 축자랄까지 도달하지 못한 어허. 패널 중생들. 그렇죠. 두 분의 의견이 이제 첼시 아스날이었는데 이거는 뭐 일단 북런던 더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있을 북런던 더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팀은 챔스랑은 이제 거리가 완전 멀어졌지만 그래도 너무 큰 팀이고 좋아하는 팬분들도 많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맨유 브라이튼 0대4 대패 직접 보셨나요? 저 라이브로 봤습니다. 저 보다가 껐습니다. 어떻게 왜 끄게 됐나요? 예? 이 맨유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아프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맨유를 아주 좋아하는 팀이긴 합니다. 이제 맨유가 37경기를 했어요. 이제 맨유는 이제 시즌 끝나기가 이제 한 경기 남았죠. 마지막 5월 23일 날 한 경기 남고 나머지 경기는 모두 치는 상태에서 브라이튼에게 0대4로 졌습니다. 카이세도, 쿠쿠렐라, 크로스, 트로사르 골고루 한 골씩 먹으면서 대패를 당했죠. 뭐. 다음 시즌 이제 테나 감독이 와서 잘해야 될 겁니다. 잘 해야죠 이제. 근데 뭐 한 가지 긍정적이라는 점은 그래도 이 맨유 선수들이 뭐 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스쿼드로 봤을 때는 그렇죠. 괜찮은 팀이기 테나 때문에. 감독도 좋은 감독이니까 이것보다 잘하면 어쨌든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이것보단 잘 해야죠. 근데. 챔스는 가야. 아니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보다 발전했다 우리 팀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네네. 테나 입장에서는 맨유가 더 떨어지는 걸 원할 수도 있죠. 농담 그럴 수는 있는데 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맨유 얘기도. 그 다음에 EPL 얘기 한 가지 더 하자면 요즘 우리나라 EPL 팬들은 뭐 챔스 경쟁, 우승 경쟁도 가장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과연 아시아인 최초로 손흥민이 EPL 득점왕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32경기 20골 7어시스트. 그 다음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살라 선수와 34경기 22골 13어시스트 13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못해도 공동 득점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득점왕 지금 2골 차니까. 네. 근데 손흥민은 왠지 아스날전 때도 골을 넣을 것 같고 또 손흥민이 좋아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벌리라고. 그렇죠. 멀리 상대로 좋은 골을 되게 많이 뽑아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라는 좀처럼 골을 쉽게 넣지 못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손흥민이 못해도 공동 득점왕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게 2골 차인데 이제 토트넘이 한 경기가 더 남아있죠. 토트넘이 3경기가 남아있어서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3경기 2골은 진짜 가능한 스코어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최근 10경기 10골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3경기 2골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살라 선수는 반면에 최근 10경기 3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라가 폼이 완전히 남은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지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 리그에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22골까지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관이는 저 토트넘 리버풀 경기를 그때 라이브로 봤었는데 그때 확실히 살라가 드리블은 그래도 있어도 슛까지 연결되는 거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자꾸 슈팅 초점이 안 맞는다든지 0점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드리블 치고 나서 볼 처리를 못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 봐서는 폼이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에 반해 손흥민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0경기 10골 그리고 폼이 지금 완전 올라오고 있는 기세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리버풀은 우승 경쟁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 있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챔스를 나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동기부여가 돼서 못해도 공동 득점왕 22골 하고 아마 23골까지는 넣지 않을까. 3경기 3골. 3경기 3골을 해서 23골이 되고 득점왕 여부는 이제 살라가 한 골을 넣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거기에 갈릴 것이다.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득점이 동률일 경우 어시스트 개수나 출전한 경기 수 관계없이 그렇죠. 공동 득점왕이 가능하잖아요. 그 점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확률이 조금 올라가긴 하죠.
어쨌든 두 골 차고 폼이 훨씬 좋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3위인 선수는 이제 호날두 선수인데 호날두 선수도 마찬가지로 18골. 손흥민 선수와 두 골 차이가 나는데 호날두 선수는 이제 한 경기가 한 경기 남았죠.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득점왕이 좀 멀어졌다. 살라 선수가 4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돼요. 저도 진짜 득점왕이 가능할지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거든요. 진짜로. 아 한국 선수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선수를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새벽에 경기 있다 해서 라이브 켜보면 무조건 뛰고 있고. 그렇죠. 일단 선발 명단에 들지 안 들지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네. 이제 박진원 선수가 옛날에 뛸 경우에는 박진원 선수가 무조건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아 그렇죠. 감독의 선택에 따라 주전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이제 라인업 뛸 때 좀 기다리면서 뉴스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초창기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경기 있는 날이면 경기 있으면 손흥민이 뛴다. 부상이면 우리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 팬들도 더 안타까워해. 아 그렇죠. 그렇죠. 현지 팬들이 제일 좋아해요. 손흥민. 명실상부한 에이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지금 이런 선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림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2골 더 넣어서 공동 득점왕 받고 살라가 도움왕. 지금 도움왕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아, 네. 한국으로서 리버풀로서. 그래서 이제 EPL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right on the bright side. 자, 그럼 네 번째 코너 만약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이제 우리 승현이가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코너니까요. 이제 승현이가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이번 주 만약에 주제는 데헤아의 팩스가 고장나지 않았다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1516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레알 마드리드가 데헤아에게 갑작스럽게 오퍼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빠듯한 시간에 서류 작업을 하려다가 그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게 되었고 데헤아의 레알 이적은 물거품이 되었고 아직까지 데헤아는 맨유에서 그렇게 뛰고 있는 골키퍼인데요. 이때 만약에 이 시간 맞춰서 서류를 제출했다면 데헤아가 레알로 이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얘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뭐 맨유가 적극적으로 안 했다. 맨유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뭐 서류를 안 줬다. 뭐 이런 공방이 오고 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나바스를 뭐 서로 바꾼다. 나바스 데헤아를 바꾼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적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둘 다 각자 팀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했죠. 그래서 그 뒤로 맨유와 레알의 성적을 준비해봤는데요. 맨유는 사실 그 1-4-15 이후로 그렇게 뚜렷한 성적을 내진 못했습니다. 1516 FA컵 우승, 그리고 1617에 그때 미니 트리블이라 부르는 유로파 리그컵 커뮤니티 실드 우승 말고는 지금까지 우승컵은 없는 상태이고 반대로 레알은 그 뒤로 라리가 우승 3회, 그리고 챔스는 3연패를 비롯해서 우승 4회, 그리고 이번 시즌 결승까지 이렇게 두 팀이 차이나는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이적 시장대로 나바스가 맨유로 갔다면 반대로 데헤아가 레알로 갔다면 팀들의 성적은 과연 바뀌었을지 선수들 개인의 인생은 바뀌었을지 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팀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지만 선수의 인생은 당연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데헤아가 팩스 사건 이후에도 레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617 슈퍼컵이었는데 그때 맨유랑 레알이 UEFA 슈퍼컵이 있었거든요. 그때 데헤아가 또 너무 잘하다 보니까 레알이 데려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1718 때 아쉽게 데려오지 못했고 또 그 시즌이 끝났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데헤아가 호날두한테 해트트릭을 당하고 좀 아픔이 있던 상황에 첼시의 쿠르투아가 반대로 벨기에가 3위까지 월드컵에서 하고 또 월드컵 골키퍼 수상도 받다 보니까 그때 쿠르투아가 레알로 이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첼시에 골키퍼 공백이 생겼고 들어오면서 최초의 1,000억짜리 키퍼 케파가 탄생했죠. 그때 아마 맨유로 데헤아가 갔다면 결국 바뀌는 거는
이 두 팀이 아닌 첼시가 오히려 역사였지 첼시가 않았을까. 크루트와가 레알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케파를 사지 않았을 것이고. 네, 케파 살 돈으로 공격수를 영입해서 어허. 지금처럼 공격수의 부진이 계속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이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데야를 영입을 어쨌든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야 애초에 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나바스를 약간 쳐내기 위한. 나바스를 딱히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알 네.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바스를 뭔가 평가가 전체적으로 잘 높게 쳐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3연패 키퍼인데 뭐 외모 때문인지 뭐 스타성 때문인지 어쨌든 레알은 뭐 스타성도 중요시하는 클럽이니까. 근데 이제 레알이 이제 나바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알리송을 노렸다고 해요. 아 맞아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리송은 그 당시에 로마였죠. 그 당시 소속팀.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알리송을 놓치고 리버풀이 알리송을 데려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알리송에 비해서 저렴한 크루투아를 영입한 거죠. 이제 크루투아가 당시에 팀 훈련도 무단 불참하고 아 그렇죠. 인터뷰상으로 막 공식적으로 이적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추태를 부렸어요. 막 땡깡도 부리고. 사실 그러면서 크루트와가 그러고 레알 가서 못할 것 같았는데 아 너무 잘해줘서 너무 사실. 잘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만났을 때 그때 서로 야 너네 쿠르트와 왜 빼갔냐 이 얘기 시작해 첼시가 먼저 얘기하고 그럼 레알이 야 그럼 아자를 너네 왜 우리한테 줬냐 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했지만 결국 작년과 올해 똑같이 만나서 사이좋게 나눠 가졌죠. 그래서 아까 뭐 은혁이 형도 얘기를 했지만 크루투아를 결국에는 레알로 갖게 되면서 1,04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주전도 아닌 골키퍼인데 주전이어도 키퍼한테 1,000억을 쓴다가 그쵸. 지금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알리송이 리버풀 올 때가 거의 1,000억에 육박한 가격으로 이적료 기록 찍으면서 왔는데 그거를 바로 케파가 깨버려서.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의 커리어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알리송은 사실 리버풀 팬 입장에서 1,000억이 아깝지 않은 골키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골키퍼 불안감을 아예 떨쳐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한 영입이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 아까울 수 있는데 케파는 그냥 크루투아가 나가니까 그렇죠. 서둥지둥 하다가 비싸게 산. 예, 약간 뭐랄까 사기당했죠. 빌바오한테. 바이아웃이 그때 1,000억 정도 했다고 해요. 아, 바이아웃 금액 맞춰서 데려온 거라서. 사오느라 좀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더 다른 좋은 키퍼를 영입했지 않았을까. 사실 그 오나나가 첼시 간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 오나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아약스에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첼시가 크루투아 그러니까 이전에 크루투아가 이적할 당시에 대체적으로 알리송을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크루투아가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서 첼시에 이제 크루투아가 잔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려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도 좀 거절하고 했는데 갑자기 크루투아가 공개적으로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꼬이게 됐다, 꼬여서 이런 파탄이 났다. 아 그러면 이런 글도 제가 방금 각 봤습니다. 팀 골키퍼가 몇 팀이 엮여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게 결국엔 이 팩스 사건 하나로 이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 그 유럽의 명문 클럽이 다 지금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큰 나비 효과가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제 대야도 만약에 그러니까 은혁이 형 말처럼 팀의 커리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대야가 3연패를 이끈 골키퍼가 될 거 아니에요. 와 근데 그게 진짜 어울리긴 하는데 대야가 너무 잘해서. 맞아요. 또 데야가 카시아스랑 같은 스페인 국적이다 그쵸. 보니까 카시아스의 후계자 느낌으로 스토리도 딱 좋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바스는 근데 저는 은혁이 형이랑 살짝 의견이 다른 게 대야는 레알 가서 꾸준하게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나바스는 왠지 맨유 와서 아 저도. 그렇게 막 날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나바스에 대한 이미지가 저도 약간 편견이 있는 것 저도 약간 그런 같은데 느낌. 레알급 골키퍼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나바스가 가는 곳마다 지금 레알에 있다가 크루트와가 와서 세컨 키퍼가 됐고 또 그래서 PSG로 가니까 돈나룸마가 돈나룸마가 와가지고 왔고. 또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또 주전을 뺏기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나바스를 저는 100% 완벽히 신뢰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바스가 반응 속도가 엄청 좋은데 키퍼 치고는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다 보니까 180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180 초반인가 중반으로 그렇다고 카시아스급은 절대 아니니까. 카시아스급은 카시아스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평가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데헤아 커리어를 찾다가 있었던 건데 데헤아가 2018년 월드베스트에 선정됐습니다. 네. 어. 그때 맨유 2위 했는데 아, 대야 네. 선방 때문에 2위 했다는 말이 많았어요. 네, 맞죠. 그때 제가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데헤아의 선방 개수가 뭐 되게 크게 차이 나게 리그 전체에서 4위권 팀보다도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바스는 그 정도로 많이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도 그때 레알이 아니고 맨유랑 아스날 경기였나? 경기 그때 하이라이트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스날이 그때 한창 안 좋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맨유는 그때 2위 할 정도로 강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싸우면 무조건 맨유가 이길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초반에 아스날이 선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슛도 많이 하고 공격진 상대 골대 앞에서 많이 놀기도 했고 근데 아스널이 위협적인 기회를 바로 앞에서 슈팅한 거를 데야가 한 번 맞고 그리고 튕겨 나온 거를 맨유가 걷어내려 했지만 실패하고 바로 슈팅을 아스널이 또 때렸는데 그걸 또 맞고 그리고 바로 앞에 떨어진 공을 또 아스널 선수가 이건 진짜 못 넣으면 안 된다 수준으로 쉬운 공을 찼는데 그걸 또 갑자기 앞에서 데야가 그때 사면 선방을 보여줬던 게 기억나가지고 이때는 진짜 완전 월드 선정될 만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회아는 퍼거슨 감독님의 픽이잖아요. 그렇죠. 퍼거슨 감독님의 유산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데헤아가 먹여 살린 승점만 해도 뭐 아 진짜 많죠. 퍼거슨 감독이 이제 옛날에 체흐가 어렸을 때 체흐를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어려워서 살짝 망설인 와중에 첼시로 가서 첼시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걸 보고 데헤아도 당시 20살이었는데 데헤아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썰도 있고 오. 퍼거슨의 원픽은 노이어였지만 노이어가 맨유 이적에 관심이 없어서 코치들의 의견에 따라 뭐 데헤아를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퍼거슨 감독님의 픽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 추억의 골키퍼죠 린데가르트 박지성 선수 13번을 물려받은 골키퍼거든요. 린데가르트 선수랑 이제 초반에 살짝 경쟁도 있었는데 거의 계속 주전이었다고 봐야죠. 11, 12 시즌부터. 그리고 이제 팩스 사건 이후에도 계속 주전이었고 계속 잘하고 재계약도 계속하면서 이제 맨유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주축이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월드컵 이후로 살짝 부진하는가 해서 딘 핸더슨까지 데려왔지만 뭐 지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또 보이면서 살아나서 다시 주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진짜 데헤아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진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잘할지 약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데 리그 우승이 한 번도 없어. 하필 우승 자체가 별로. 리그 우승은 한 번 있는 거 알아요. 1, 2, 3. 그러니까 그 퍼거슨 감독 이후 우승도 없고 이후에 이제 챔스도 없고 챔스 없고 좀 뭐랄까 잘하는데 팀이 하필 안 따라주는. 안 좋아져가지고 좀 운이 없는 것 같죠. 운이. 뭐 주금 많이 받으니까 저희가 뭐 안타까워할 정도는 아닌데 네, 그렇긴 하죠. 그렇죠. 여기 주에 한 5억 5천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안타까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 아쉽다. 그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죠. 본인은 아쉬울 수 있죠. 이제 레알에 1번 해가지고 엄청나게 영광을 또 누렸을 수 있을 텐데 트로피도 들고. 그렇죠. 네. 뭐그 사연패도 하고. 점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코너는 여기까지였고요. 이거는 뭐 제가 다음 주에도 주제 하나 선정해 와서 이렇게 잠깐 떠들다 가는 코너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승현이의 코너죠.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명씩 전담하는 코너, 한 명씩 진행하는 코너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좀 더 알차게 뭐 이슈 얘기만 하면은 뭐 그것도 충분히 재밌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 명 한 명당 각자 생각해보고 재밌을 것 같은 내용 주제 같은 거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은 더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정기적으로 만약에를 비롯해서 여러 코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적 시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음바페, 포그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며칠간 엄청난 오피셜을 하나 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엘링 홀란드 선수. 이제 로마노 기자죠. 히어리고 아 히어리고 이거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네. 맨시티 홈페이지에 네. 오피셜이 떴어요. 이제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계약은 2027년까지 이적료는 6천만 유로, 하나로 약 800억. 근데 이제 주급이 이제 홀란드가 주급을 뭐 9억을 원한다, 8억을 원한다. 네. 뭐 이런 루머가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데브라이너가 받고 있는 주급 6억 가까이를 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주급도 굉장히 쌌고 이적료도 1,000억 아니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케파보다 훨씬 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피셜이 났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홀란드 어쨌든 부상도 있는 선수고 네. 프리미어리그는 처음인 선수인데 성관이는 홀란드 잘할 것 같나요? 근데 저는 잘하든 못하든을 떠나서 일단 홀란드 하면은 되게 엄청 돈을 많이 쓸 것 같다,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뭐 2천억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바이아웃 6천만 유로를 지르고 주급도 싸게 데려오니까 잘 못해도 일단 본전은 뽑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펩이라면 펩에 홀란드를 톱으로 세운다면 그럼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동안 봤던 제주스 스털링과는 전혀 다른 결정력과 슈팅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홀란드가 왔다 이제 하면은 다음 시즌 아마 맨시티가 챔스 진짜로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맨시티가 몇 년째 고질적인 문제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 스트라이커의 부재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제 저번 시즌 결승, 이번 시즌 4강 2차전도 그렇고 마지막 연장전 때 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한 골 넣어줄 수 있는 한 골도 필요한데 그 당시 맨시티 공격진 보면은 그릴리시, 스털링. 뭐 물론 못한 선수 아닙니다. 잘 하는데 최고의 선수들인데 한 골을 기대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항상 아쉬웠고 한 골 차로 뭐 한 골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렇죠. 홀란드는 어쨌든 뭐 패배 축구는 뭐 간단한 축구는 단순한 축구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뭐 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킥 좋은 칸셀로가 뒤에서 쫙 올려주고 홀란드가 머리로 집어넣을 수 있는 우연의 상황도 연출할 수 있고 아니면 홀란드 자체가 혼자 우당탕탕해서 들어가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점에서 펩이 뭐 스트라이커를 선호하든 9번 공격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란드 선수는 아마 그래도 몇십 골 넣지 않을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럼 다음 시즌 몇 골 넣을 것 같은지 리그 홀란드. 은혁이 형은 몇 골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첫 시즌 치고 그래도 15골 이상은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완전 베스트죠. 첫 시즌 15골 공격수가. 애초에 맨시티가 골은 많은데 아구에로 이후에는 득점만 경쟁하는 선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렇죠. 있는데 이제 홀란드가 15골 정도면은 홀란드가 그 정도 책임져주면은 확실히 경쟁하기 우승 경쟁이 더 편하게 될 거고. 저도 한 15골에서 저는 운 좋으면 20골도 가능하지 않을까. 페널티킥을 홀란드가 전담한다면. 그렇죠. 맨시티가 페널티킥이 많이 불안했긴 했죠. 그렇죠. 김동완 선수가 차기도 하고. 덕배가 차기도 하고. 그렇죠. 덕배가 차는데 덕배도 은근 놓친 게 있어서. 성관이는 홀란드. 저는 홀란드가 왠지 PK를 전담하긴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수비수들이 일단 리버풀이 가장 수비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맨시티도 이에 못지 않은 것 같은데 나머지 팀들은 수비진이 좀 홀란드를 막기에는 좀 안 좋지 않나. 홀란드가
다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20골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홀란드가 어쨌든 뭐 스피드도 스피드, 키도 키,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다는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번외로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맨시티가 가장 원했던 스트라이커 토트넘 해리케인, 해리케인. 둘 중에 내가 맨시티의 펩이었다면 누굴 더 선호하는 것인지, 형은 누굴 더 쓸 것 같아요? 저는 만약 돈이 똑같고 그렇다면 해리케인 했을 것 같습니다. 해리케인. 예, 해리케인이 도움도 되고 나름대로 수비 가담도 되는데, 근데 다행히 홀란드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응도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더 케인이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뛰던 선수가 하니까. 승현이는? 저는 사실 이 생각도 해봤는데, 왜냐면 해리케인이 이제 PL에서 검증된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지만, 일단 제 생각에 홀란드인 게, 홀란드가 일단 훨씬 어리기도 하고, 또 이제 맨시티의 경우는 굳이 홀란드까지 뭐 도움이나 미드필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홀란드는 그냥 와서 골만 넣어주면 된다. 박스 앞에서 골만 넣어주면 마무리만 된다. 마무리만 찍어주면 된다. 리그 한 20골씩. 그래서 저는 홀란드를 원하지 않았을까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관이는? 저도 승현이랑 같은 생각인데 뭐 맨시티 하면은 뭐 패스 잘 뿌려줄 사람들은 패스 뿌려주고 전개할 사람들은 차고 넘쳤으니까 홀란드는 그냥 앞에 가서 골만 넣어주고, 그리고 맨시티 항상 느끼는 특징이 득점왕을 할 선수는 없는데 근데 득점은 고루고루 잘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앞에서 거기에다가 결정까지 지어주는, 골까지 넣어주는 공격수가 이제 득점왕이 한 명 딱 생긴다면 그럼 무조건 이거는 홀란드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은혁이 형이랑 생각이 똑같거든요. 아무래도 케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케인은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어시스트 뭐 골 다 되는데, 저는 이제 맨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공격수 자리에서 펩 감독이 쉬운 걸 주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커한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어쨌든 케인 선수가 엄청 영리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홀란드보다. 네, 그렇죠. 어쨌든 맨시티 처음 들어온 선수들은 다 허덕이잖아요, 적응하는데. 네. 그렇죠. 뭐 그릴리시 선수도 적응의 허덕인지 아니 폼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진첸고 선수도 처음에 힘들어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케인이 좀 더 활약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나. 그렇지만 뭐 케인은 못 갔고 홀란드는 이제 맨시티에 갔기 때문에 맞고. 내년에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홀란드 대 반다이크, 어. 홀란드 대 맥과이어. 맥과이어 선수가 폼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튼 뭐 기대해볼 만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거 기사 보고 놀란 게, 홀란드를 진짜 싸게 데릴 것 같다. 요즘 웬만하면 1,000억 넘는 시대인데, 근데 이게 물론 어떤 기사에 따르면 이 6천만 유로가 다가 아니라 홀란드 개인에게 지급되는 계약금이 그게 좀 큰 규모일 것이다. 그렇죠. 홀란드가 이제 라이올라, 지금은 뭐 사망하셨지만 라이올라 쪽이랑 아버지한테도 지급되는 돈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도 에이전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몇백억 규모가 될 거다 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800억이면 진짜 싸다. 왜냐면 그릴리시를 1,600억에 될 것 같거든요, 맨시티가. 그렇죠. 당장. 그리고 케이타 데리고 올 때 한 저 정도 줬고, 리버풀이. 저거 레알이 요비치 내려올 때도 저 정도 들어갔거든요. 요비치. 확실히 잘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홀란드 뭐 생각보다 값도 싸고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적설 있는 선수 좀 다룰 텐데요. 일단 뭐 축구는 아무래도 골을 넣는 게임이니까 스트라이커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공격진이 아무래도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스트라이커 매물 중에 한 명인 다윈 누네즈, 벤피카 선수죠. 네. 여러 팀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 경쟁이 선두라는 얘기도 있었고, 맨유, 아스날, 리버풀 링크 다 있습니다. 뉴캐슬 링크도 있고요. 위네는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떠날 경우에 오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각자 뉴네즈가 어디 팀으로 갈 건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승현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리버풀 링크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아마 그래도 PL팀은 안 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관이는? 저는 반대로 제 친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어서 자꾸 얘기를 듣는데 아틀레티코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뭔가 할 끼미가 안 보인대요 지금. 아, 그래서 뭐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챔스 경쟁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금 위태위태하게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리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맨유가 누네즈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특히 테나흐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은 것 같아서 아마 맨유가 벤피카랑 똑같이 뭐 팀 컬러가 빨강이니까 똑같이 빨간 맨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맨유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혁이 형은? 저도 개인적으로 맨유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3명인 맨유가 유력할 것 같다. 맨유가 이제 뉴네즈를 데리고 오면 그것도 대박 영입이긴 해요. 어쨌든 엄청난 영입이죠. 호날두 선수가 잔류한다는 가정하에 호날두 뉴네즈 투톱에 부페가 밑에서 받쳐주고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누네즈가 호날두랑 같이 뛰면서 호날두한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날두한테 1대1로 지도받고 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성장해가지고 성장해서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 어, 해트트릭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누네즈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홀란드가 맨시티를 갔으니까 이제 맨체스터의 양강이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홀란드 대 뉴네즈. 홀란드 대 뉴네즈 이렇게 경쟁 구도가 생기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맨유 가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미넨 팬이지만 미넨으로 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떠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긴 한데 만약 떠나더라도 왠지 영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미넨은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가격을 지르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런 감이 있죠. 이번에 홀란드도 미넨은 원했지만 뭐 홀란드 자체가 관심도 없었지만 미넨 자체가 큰 돈을 지른 것 같지도 않아서 여튼 뉴네즈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게 제가 대본을 쓸 때까지만 해도 아데예미 선수가 거피셜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피셜이 났죠 얼마 전에. 오늘 중인가 어젠가 뭐 그때 그렇죠. 났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홀란드 나오기 직전에 네. 그때 잘 도르트문트에서 오피셜을 띄웠죠. 잘츠부르크에서 도르트문트. 호날두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홀란드. 아데예미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어쨌든 오스트리아 리그니까. 그래서 이제 FM 게임에서 잘 쓰고 있고요. FM에서 항상 유망주 그렇죠. 콘텐츠 먹고 그렇죠. 이 정도를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호날두 선수 내년에 거취를 어디 간다 뭐 얘기는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맨유에 있지 않을까. 다음 시즌은 맨유에 남아서 뭔가를 하려 한다 이런 뉴스들도 자꾸 올라오고 있고 이제 새로운 감독도 오고 네. 호날두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호날두가. 근데 만약에 파리를 가면은 메시와 호날두가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가 이제 한 팀에서 스리트업을 하는 거죠. 와 완전 옛날에 상상만 하던 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파리가 다 해주네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호날두도 저도 개인적으로 잔류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다음에 또 다른 스트라이커 루카쿠 어쨌든 울버햄튼 경기에서는 살아났습니다. 2골 넣고 멀티골. 근데 루카쿠도 썩 첼시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또 비싸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도 아하. 인터뷰 한번 했었죠. 인터뷰가 이번 레전드였죠. 시즌에. 그래서 혹시 루카쿠는 인척할 것 같으신가요? 다들? 루카쿠를 아마 원하는 팀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폼도 떨어졌고 가격도 바로 직전에 1,500억, 600억 가까이를
지불해서 데려온 선수라 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첼시가 그렇다고 막 싸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싸게 팔지도 않고 루카쿠를 내보낸 다음에 지금 베르너도 도르트문트랑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루카쿠까지 팔면 새로 또 영입해야 되는데 지금 첼시는 영입할 게 많죠. 수비진이 이제 시즌이 그렇죠. 끝나면 완전 거의 바뀌기 해체가 때문에. 되는 수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카쿠는 개인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인테르로 리턴하는 거 아니면 갈 팀도 없고 루카쿠가 그냥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제 간략하게 뭐 다른 포지션 선수들도 살짝 얘기를 해보면 뭐 라이스 맨유 이적설 있고요. 아 그거는 뭐 몇 년째. 그렇죠. 원래 첼시 이적설이 유력했는데 네. 지금 그게- 맨유 이적설이 있고요. 대용 또 맨유 이적설이 있습니다. 테나 감독이 이제 아약스 시절에 대용을 사용해본 테나 감독이 강력히 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가십거리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언론에서 흔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마네 아, 루머 있고요. 네. 수업 딜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죠. 뭐 개인적으로 전 마네를 그닥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되게 설레는 루머도 아니어가지고 일단 미네 팬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포그바 맨시티한테 뭐 역제했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역대급 통수가 될 수 그렇죠. 있었는데 뭐 이건 아니라는 기사가 나와서 그래도 이번에 FA로 나가는 것만 해도 그렇죠 통수긴 그렇죠. 한데 통수긴 하죠. 두번 FA로 공짜로 나와. 구단 이적료 기록 세우면서 들어오고. 그렇죠. 간단하게 이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이적 시장 전인데도 벌써 오피셜도 나고 계속 새로운 썰도 돌고 가십도 많이 생기고 당분간 그러니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주 이런저런 이적 썰, 기사.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 저희가 한 8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승현이 새로운 코너 만약에 이거까지 들어오면서 되게 알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다시 월요일로 녹음을 하고 업로드도 더 일찍 될 것 같아서 그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FC 한양 2회차였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